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독주 시대에서 네. 조금 쉽니다, 그죠? 네. 네, 수급들이 워낙 반도체 몰렸던 것이 약간 방산, 조선, 조방원 쪽, 그죠?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순환이 됐고, 그죠? 예. 코스닥 쪽으로 확 붙으면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조금 쉬는 구간인데 물론 소부장 얘기는 따로 할 거고 반도체 투톱만 보면 네. 조금 쉬는 구간인데. 네, 네. 늘 얘기하기가 조정 오면 사야지. 음. 네. 조정 오르면 못 산다니까요. 그죠? 네, 그럼요. 요즘에는 뭐 고점에서 팔고 좀 눌릴 때 잘 사야지 이게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조정이 거의 안 나오니까요. 맞아요. 네. 쉬고는 있지만 조정이 안 나온 게 문제인데 음. 자 지금 뭐 반도체가 아무튼 투톱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쉬고 있고 네. 또 소부장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코스피를 5,000포인트 보내겠다는 공약은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거죠, 달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초점이 자 일단 코스닥은 왔어. 추가로 더 가겠지만 좋아. 더 갈 수는 있지만 다음 초점은 코스닥이야라고 이제 이미 정부가 방향을 딱 정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대형주 그다음에 조방원 뭐 그 외에도 뭐 기타 여타 종목들 뭐 이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죠? 그렇죠. 쉬고 있잖아요. 음. 수익도 많이 났고 이제는 5,000포인트 왔으니까 일단 좀 쉬어. 코스닥으로 그러니까 일단 더 이제 집중해 볼게라고 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쉬고는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조정이 과연 나올 것인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반도체를 좀 가지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아직도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져가야죠. 지금 반도체 지금 쉰다고 자 이제 수익 났으니까 다 덜어 코스닥으로 가자 100%. 아유 그러기에는 쉽지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않죠. 네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일정 부분을 소위 박아놓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아놓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반도체를 둘러싼 업황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면 소위 말하는 M7들이 주춤합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벌써 이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러셀 2000 주가 그러니까 중소형 주가 작년 연말부터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도 이제 코스닥이 한번 올 때가 됐다라고 괴리율이 워낙 뭐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이 못 갔기 때문에 특히나 뭐 알테오젠을 포함한 일부 뭐 코스닥 대응주가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코스닥 쪽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코스닥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좀 넘어오는 게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M7들이 대부분 다 좀 주춤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인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하물며 그렇죠. 샌디스크까지 네.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M7이 좀 약한 것은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 그 논리였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M7들은 조금 더 기출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성,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생긴다면 거기에서 결국 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가격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샌디스크가 하도 올라가니까 야 이게 이름도 중요하다. 세니까 샌디스크냐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네, 사실 네. 샌디스크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는 그렇죠.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갈 정도인데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HBM 관련된 점유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국내 메모리 업체가 뭐 나쁠려가 전혀 없는 상태고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을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뭐 15만 원 단계에서 지금 PBR 1.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2배 이상 갔던 적도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PBR 2배를 넘어서면서 과거 역사적인 고점을 다 깨고 올라간 상태거든요. 물론 PER은 하이닉스가 좀 더 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조금 상대가 높지만 다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PER 20배가 넘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뭐 9배 언저리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7, 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7이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이 메모리 반도체 밸류 체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급등각을 보였다는 것도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전히 아직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워낙 사실은 이제 스토리와 함께 실적이 같이 가는 섹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뭐 네. 반도체 자체는 이제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은 이제 레소릭으로 그죠. 기대감을 땡겨서 쓰고 나중에 네. 뚜껑 열어보면 이거 안 따라오네 그런 건데요. 사실은 뭐 로봇도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거고 네. 반도체는 업황, 네, 실적 다 좋은 거죠.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이제 부담인 건데. 네, 네. 네. 주말에 이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에 먼저 샘플이 아니라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네. 한국경제 관련된 예, 뉴스가 맞아요. 나온 걸로 예. 아는데 뭐 과거에는 이 콜테스트 관련해서도 뭐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 그랬죠. 예, 단독 나왔다가 아니라 예, 그랬고 예. 그랬는데 자세히 좀 보시면 과거에 HBM3 이 콜테스트 통과 뉴스가 나왔을 때 전자가 어떻게 했나요? 아닌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이 없죠. 나왔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연말에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고객사로부터 이 관련된 뭐 새로운 제품 HBM4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다.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담당자가 삼성전자에 방문을 해서 HBM4 테스트를 해봤더니 니네께 제일 좋더라라고 이게 전달했다는 뉴스 기사도 꽤 나왔던 터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당히 좀 절치부심했지 않습니까? HBM4 관련해서는 설계 변경, 기본 로직 다이도 바꾸고 하면서 설계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다르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HBM4 루빈 양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속도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11GB 이상의 속도를 또 요구하면서 설계가 좀 변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1월 달에 돌았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내비쳤고 충분히 뭐 11.7초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초당 11.7GB 정도의 속도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많이 보였던 터기 때문에 HBM3 12단이 어쨌든 통과가 됐고 그게 시사하는 바가 4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 정도의 분명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내러티브가 하이닉스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억눌려 있던 내러티브가 전자 쪽으로 좀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전자 쪽이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좀 돌아선 거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주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을 때 뭔 도구 소리예요. 우리는 벌써 납품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뭐 맞습니다. 우리는 배가 벌써 선적해서 보냈어. 네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기사 안 나오거든요. 그죠? 네네네. 안 나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이제 자체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뭐 로직다 이런 데부터 해서 지난 가을에도 그 반도체 센터장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원C 공정에서 삼성이 되게 성과를 냈다고. 근데 그 문제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네네네. 원C가 뭐 했는데 지금 얘기가 그죠. 네. 로직 다이에서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사실이 맞다면 예. 기술적으로 이게 사실이 맞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좀 더 높은 사양의 속도와 어떤 그런 성능을 요구하게 됐을 네. 때 그게 맞다면 제가 연말에는 분명히 웨이퍼가 투입이 됐다고 하이닉스 쪽에 웨이퍼가 투입이 됐다. 웨이퍼가 투입됐다는 것은 HBM4가 양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1월달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스펙 상향을 계속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지만 하이닉스가 좀 곤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 변경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는 자체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렇죠. 일시 디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직 다이를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빨리 대응이 가능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대만형한테 얘기해야죠. 그렇죠. TSMC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TSMC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요. 내가 네 거 쳐다볼 수가 없고 내가 너무 바쁜데 네가 설계 변경 해달라고 내가 지금 빨리 그걸 해주냐 대응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에서 조금 약간 뭐 좀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돌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자가 좀 대응이 빨라지고 하이닉스가 그분에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하이닉스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워낙 이 내러티브가 전자가 눌려 있었잖아요. 뭐 작년에는 아예 HBM 쪽에서 성과를 못 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눌려있던 내러티브가 긍정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작년에 주가 상승폭이 뭐 하이닉스가 4배 올랐고 전자가 한 2배 올랐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전자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부장님 말씀하신 거죠. 얘기를 누군 이렇게 표현해요.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잘할 일만 남았다. 그렇죠. 약간 예. 비슷한 그 뉘앙스잖아요. 내러티브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좋아요. 뭐 반도체 좋고 삼성전자는 뭐 의지가 별로 없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네. 바로바로 올릴 거예요. 닉스가 고민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결국은 숫자로 표현이 될 것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실적이 3년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뭐 큰 흑자를 내다가 갑자기 또 막 적자 사이클로 접어들다가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PBR 아니면 이게 답이 없어. PR로 했다가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적자 나오면 이게 PR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PBR 기준으로 보다 보니 이제 뭐 하이닉스가 2배, 삼성전자 고점이 2배 이렇게 PBR 기준으로 접근했는데 이제 이런 사이클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레거시 디램이 사이클을 타다가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은 레거시 디램의 사이클 상에서 HBM이라는 AI라는 게 뭔가 설득되면서 이 기존의 사이클론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레거시 디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HBM을 잘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오른 거죠. 전자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 좀 덜 올랐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의 국면은 어떻습니까? 레거시 컨벤셔널 디램이 이제는 따라 올라가면서 하도 쇼티지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보니까 HBM 수익률보다 레거시 디램의 수익률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HBM을 좀 못하더라도 그렇죠. 레거시 디램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니까 네.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하이닉스는 HBM으로 많은 수익을 내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도 좋아지고 또 레거시도 그래도 전자보다는 조금 더 적은 물량이지만 네. 이쪽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100% 지금 가격을 올린다 할 정도로 낸드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도 좋아지고 하이닉스도 좋아지는데 이제 내러티브가 이런 거죠. HBM에 대한 수익성 관련해서 워낙 좋았지만 하이닉스가 7, 8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전자가 10% 점유율에서 30%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한 50%대 초반 정도로 이제 점유율이 좀 빠지고 마이크론도 10%대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점유율이 조금은 이제 약간 파이 싸움에서는 조금 밀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하이닉스 좋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은 작년에 많이 올랐다. 예, 그런 과정에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기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내리티브 굉장히 좋아. 근데 좀 길게 보면 하이닉스도 결국은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좀 그러니까 전자가 HBM4 납품한다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전자는 안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3% 빠진다. 그럼 뭐 뉴스에 따른 내러티브고 결국은 하이닉스도 좋아지는 그림은 맞고 실적도 뭐 작년 대비 좋아지는 거니까 아직도 PR 기준으로도 뭐 7, 8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닉스도 아마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를 사자. 롱숏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둘 다 롱롱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반도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어보고 세 네. 번째는 소부장 여쭤보면 뭐 답은 합니다만 뭐 굳이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되지 뭐 이런 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그죠? 네네. 그리고 뭐 굳이 사고 싶으시면 뭐 조금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변화가 오면서 지금 소부장 쪽이 그냥 갑자기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소재 업체들이 조금 미리 좀 움직였는데 그죠? 네네네. 오늘은 이제 장비 업체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소부장을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인가? 네. 간다고 하면 네. 혹시 어느 쪽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반도체 장비 쪽으로 봤을 때는 네. EPS가 올해부터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주가가 작년에 먼저 좀 선반영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꽤 많이 오른 종목이 장비주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 그다음에 원익 IPS, 네. 뭐 테스,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아주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면서 작년에 꽤 많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조정이 3분기 정도부터 들으면서 좀 꽤 나왔죠. 자, 그 과정에서 기대감을 먼저 땡겼다가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가 반영되는 것이 올해부터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빠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것은 여전히 올해에 대한 강세론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웨이퍼 팹 장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에서 10% 정도가 올해는 상승할 거로 보는데 역시 확신을 준 것은 TSMC가 확신을 줬다고 보입니다. 특히 TSMC의 이번 실적 발표 가운데 굉장히 지금 캐파 관련해서는 TSMC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TSMC 실적에서 설비 투자를 30% 늘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TSMC가 캐파를 30%나 늘린다고 그러다 보니 AI에 대한 수익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펀더멘탈리 AI에 대한 강세론을 다시 불지펴줬다는 이야기 정도로 분석이 나올 정도로 TSMC의 설비 투자 30% 증가가 시장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준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올해 5에서 10%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AI 성장이 너무 지금 낮기 때문에 EPS 상향의 수정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시장 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클린룸 용량이 가동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의 클린룸이 그나마 여유가 좀
남아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하이닉스나 다른 제조업체들은 클린룸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클린룸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이 결국은 다시 장비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있는 클린룸의 상향 이런 것들이 장비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오리엔티드된 장비주가 뭐가 있냐?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위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바라보는 가운데 그 엑시노스 2600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기존에 테슬라 관련된 AI5, AI6 관련된 대규모 이제 계약도 맺었고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뭐 OS 관련 쪽도 맺었죠. 그 외에도 퀄컴도 들어왔죠. 등등 포함해서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더군다나 엑시노스 2600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에 또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예, 두산 테스나가 파운드리 쪽에 특히 엑시노스 쪽이 좋아지면 두산 테스나의 가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좀 보시고 기본적으로 전공정 단위를 하더라도 클린룸 쪽에 여유가 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전공정 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공정 단의 엑시노스 등을 포함한 반도 쪽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부장은 제한적으로 움직였죠. 가는 것만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세가 들어오는데 역시 그렇다고 소부장이 뭐 다 가고 못 갔던 거 뭐 밸류고 뭐고 다 간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결국 이제 이유가 있는 그죠? 이유가 있는 종목은 앞에 갔던 종목이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면 기판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기판이 나름 그죠? 네. 네. 기판을 글쎄 반도체 소부장으로 들 수 있나? 지금 기판 업체들이 뭐 이수페타시스는 앞전에 갈 때 같이 갔던 거 이번에는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이 굉장히 네. 잘 갔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조금 쉬고 있는 거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기 리포트도 되게 많더라고요. 삼성전기도 결국 기판 모멘텀이 꽤 네.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판 쪽에 좀 아이디어 좀 있으세요. 뭐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기가 여전히 탑피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전기는 기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그렇죠. 갖고 있기 네, 때문에 MLCC, 전장도 뭐, 갖고 있고 예, 다 예. 가지고 있으니까 뭐 목표 주가가 30만 원대 초중반 등을 포함해서 꽤 상향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좀 눌리면 뭐 전기 같은 경우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음. 전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또 LG 이노텍이에요. 그렇죠. 희한하게도 바닥도 13만 원대 똑같고요. 거의 비슷하게 예, 가요. 뭐 주가도 바닥도 비슷하고 맞아요. 올라가는 시세도 현재 주가도 비슷하게 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요소인데 일단 뭐 전기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대형주 중심으로 또 움직이는 장이니까 전기를 좀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 시총이 이렇게 벌어졌네. 예. 삼성전기가 20조고요. LG 이노텍이 6조 4천억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같이 네. 가는 사이클로에서는 많이 벌어졌네. 그렇죠. 그렇죠. 네. 주가만 똑같지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요. 완전히 벌어집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기가 확실히 뭐 탑인 건 맞고 기판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를 들 수 있는데 과거에 한 15, 6만 원 정도까지 갔었나요? 그게 좀 너무 비싼 거였죠. 뭐 좋은 건 다 압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좋고 뭐 반등이 나오고 대장주였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15, 6만 원 정도 갔을 경우에는 PER이 4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웬만한 IT보다도 더 비싸요. 엔비디아가 40배 갑니까? 못 가거든요. 이수페타시스가 결국은 엔비디아 쪽으로 관련된 AI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수페타시스가 40배 이상으로 받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좋은 건 압니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간 거죠. 네. 그래서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수준이 지금은 PR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캐파 확장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15, 6만 원 만약에 찍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간 것 같고 11만 원, 12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PER 30배인데 사실 30배도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를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면 좀 차익실현이 나고 이렇게 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더 멀티플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수페타시가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숫자가 점프업이 되는 게 좀 보여야 되는 거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10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뭐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좀 모아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 때문에 현재 뭐 한 12만 원대, 2, 3만 원대 이 정도는 조금 애매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로 슈팅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업황이나 다른 것들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좀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10만 원 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진짜 좀 비중 확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2만 원 선에서 과거 고점까지 가려면 내러티브가 캐파가 증설되면서 숫자가 이제 레벨업을 하는구나 이걸 좀 보여줬을 때 멀티플 확장이 되면서 이제 과거 같은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보이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네. 바로 옛날처럼 급반등이 바로 나오기엔 조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 좀 보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킷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다른 기판 업체들에 네. 비해서 그죠? 네. 뭐 같이 가서 코리아 서킷 최근에 아주 독보적으로 가네. 네, 그 사실 뭐 좀 눌러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수페타스가 좋을 때 사실은 그 다음에 대덕전자였고 그 다음에 심텍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코리아 서킷가 그때 커버리지를 별로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좀 작년에는 거의 뭐 3인방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대덕전자, 심텍 이렇게 이야기됐고 코리아 서킷가 좀 뒤늦게 시장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아마 후속 주자로서 좀 지금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결국은 좀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어떤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적정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대장주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라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연관된 종목이 두산이잖아요. CCL이 결국은 이 관련된 네. 이수페타시스 기판 쪽으로 같이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두산도 같이 가야 되는데 두산도 결국은 멀티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주가가 뭐 90만 원, 100만 원, 근데 목표 주가 130만 원 이상 나오고 네. 있지만 이게 못 올라가는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지유사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멀티플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목에 찼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 상향을 되기 위해서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거죠. 네.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는 서서히 우상향 될 거로 봅니다. 두산도 20만 원, 30만 원대 그 주가가 머리 기억 속에 있는데 그죠? 벌써 100만 원. 그러니까 네. 언제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100만 원 예. 찍고 100만 그러니까요. 원 찍고 예. 조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죠?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이수페타시스도 40배 넘어가니까 그렇죠. 야 이건 오버슈팅이다 해서 이제 쭉 빠져버린 거니까요. 네. 네. 은행주 올라갈 때 깜짝 예. 몰랐지 않습니까? 예. 은행은 뭐 그냥 저축하는 곳이지 누가 주식을 사냐 이럴 그러게요. 정도였는데 네. 은행주 막 급등할 때 못 따라갔었고 네. 현대차가 50만 원 넘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난도 많았고 왜 이렇게 못 가냐 말도 많았고 그래서 네. 손이 안 가던 섹터였는데 로봇의 향기가 들어가면서 멀티플 상향이 그러니까 되버리니까요. 다 로봇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네. 2차 전지 오르는 것들도 2차 전지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네. 1차 전지가 이제 급등세를 나타나는데 사실은 악재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 계약 취소라든지 LG엔솔의 실적 적자 전환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네. 그 전에 왜 이제 2차 전지도 AI 관련주다 네. ESS 한 것처럼 네. 이번에 이제 로봇 모멘텀이 강한 거죠. 네,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바닥론도 2025년도에 악재가 워낙 많았고, 그리고 또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서도 3분기 이후로 이제 줄어들면서 네.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여기보다 더 나빠지긴 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개선세는 좀 봐야 된다 정도의 센티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네. 이 작년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테마가 역시 형성되고 이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려면 ESS의 성장이 아주 드러지게 그렇죠. 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익이나 이런 것들을 비해서 ESS의 성장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충분히 전기차 수요의 감익을 ESS가 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바닥론과 함께 ESS 테마군으로서 데이터 그렇죠. 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붙으면서 주가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다만 초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 연말쯤에 뭐 계약 해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네.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주가들이 꽤 조정이 다시 예. 나왔는데요.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고 어차피 숫자야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마저도 어쩌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긴 했고 그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 포캐스트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 근데 첫 번째로 좀 이슈가 된 것은 아까 ESS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리튬 가격의 상승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 뭐 CATL 관련된 광산의 폐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의외로 리튬이 뭐 물론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가격이 있습니다만 그에 비하면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이 상승분이 꽤 상당히 좀 빠르고 그리고 또 상승폭도 꽤 높게 리튬 가격이 나타나 보니까 일단은 ESS의 배경을 가지고 리튬의 상승이 결국은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닥론을 좀 힘을 잡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었고 안 좋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실제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빈집입니다. 수급의 빈집, 기관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꽤 올라오는 폭이 꽤 높게 형성되고 거기다가 공매도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예. 세게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쇼커브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2차 전지주가 새롭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다. 배경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일단 근간이 되죠. 로봇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로봇 때문에 갔다 하면 사실은 로봇은 사실 숫자가 아직은 맞습니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ESS 기대감이나 리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바닥 인식이 기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올라오는 게 소위 이제 뭐 단타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 시각을 가질 네, 수 있는 네. 트레이딩으로 가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EV 쪽, ESS, AI 쪽 리튬 가격 얘기하셨고 어쨌든 지금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로봇입니다. 네, 실제 지금 뭐 현대차가 50만 원 넘어갈 때도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로봇에 대한 밸류를 정말 줄 수 있는가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 아직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부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를 80만 원까지 불렀고 네. 그다음에 한투증권에서는 최근에도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44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틀라스가 그래서 돈이 돼? 27년도 가더라도 돈이 안 될 거고 28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좀 시작이 될 텐데 그것만 가지고 멀티플을 과하게 주긴 좀 어렵고 도요타 그러니까 시장에서 도요타가 PER 한 13배 정도 되는데 현대차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최상단에 있는 PER 밸류 13배 정도 주면 한 40만 원대 중반 정도는 줄 수 있다. 뭐 이 논리로 이제 현대차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있었고 삼성증권에서는 이게 아틀라스가 본격화되고 30년 뒤에 나가가면 처음에는 뭐 3만 대, 5만 대 이렇게 가겠지만 20만 대, 100만 대 올라가면 이게 이익이 한 3배 정도 늘 거야. 뭐 이런 추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도 한 3, 4조 정도 하던 게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모비스도 엄청 좋아질 거야. 부품 업종들도. 그러면서 이제 네. 자동차도 이제 뭐 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 이런 것도 뭐 네, 확산하고 그죠? 맞습니다. 초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장 초기에 회사 가치를 적게는 15조 정도까지 추정한 데도 있었고 네. 또 많게는 52조까지 추정한 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뭐 100조 원 이상으로 좀 또 추정을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상장 이전에 굉장히 고무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근간에서 사실은 수급의 힘이 어느 쪽이 더 수급의 힘이 있느냐의 네.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과거에는 로봇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CES 같은 데 가보니까 뭐 깡통밖에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실망감으로 빠졌는데 올해 CES에서 좀 본 아틀라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연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 상용화가 멀지 않을 정도까지 어떤 기술력이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연의 도중에 그게 알려지면서 현대차가 막 급등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기시적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테마군들이 결국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뜬금없이 올라가는 로봇인데요. 결국은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로봇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이 배터리를 탑재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불이 나면 또 큰일 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LFP 같은 경우는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작고 무게감도 좀 작아야 되는데 이 중국산 LFP가 이게 맞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좀 더 이게 맞을 것 같고 그 때문에 LFP보다는 3원계로 갈 거야라는 그렇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초기에는 뭐 10,000대, 30,000대 팔리겠지만 결국은 이게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뭐 10만 대, 20만 대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늘 것이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돌파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LFP가 아니라 3원계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로봇의 네.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할 것이다. 이 논리가 이제 땡겨지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전고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난주에 네네.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네네.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네. 이수페타시스란다. 네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맞습니다. 그죠? 예. 간동화성 이런 게 먼저 한번 올랐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음. 왜냐하면 전고체 시장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28년도 정도부터 시작될 건데, 그럼 과연 28년도 시작될 때 수율이 나올까? 수율이 안 나오겠죠. 그럼 네.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건데, 자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 아마 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단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던 게 단가 떨어지면 한 2천만 원대 정도 떨어질 텐데 자, 전고체 배터리만 28년도 나온다면 그것도 아무리 싸도 한 2, 3천만 원 나올 거야. 그러면 로봇 가격과 배터리 가격이 비슷할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 배터리를 탑재하면 결국은 또 5천만 원짜리가 나올 텐데 휴머노이드 5천만 원짜리를 과연 일반 가정에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몇 대나 팔릴까 생각하면 시장은 좀 요원하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야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수요가 어쨌든 급부상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바닥에 왔고 그다음에 더 빠지기에는 좀 어려운 바닥론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ESS와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는 그런 멀티플을 땡겨온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점 부분에서는 뭐 삼성 SDI나 이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슈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배터리가 중국의 LFP보다는 지금 로봇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NCM 배터리 경쟁력이 우리가 보고 있는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중국의 배터리 업체보다는 뛰어나다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리튬의 쇼티지, 뭐 CATL 관련된 광산도 폐쇄가 되면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꽤나 바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와중에 공급의 쇼티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꽤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있긴 했겠지만 뭐 중국 대신 당연히 공급망은 한국으로 밖에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 서너 개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 ESS 관련된 계약건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뭐 약간의 마이너한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한국의 배터리가 적합하다, 네. 리튬 쇼티지 가능성, 국내 ESS 관련된 어떤 입찰 계약건 그리고 패권 전쟁에서 중국보다는 한국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뭐 정황 꼭 글로벌 모멘텀이 아닌 ESS 리튬 가격 상승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물론 예전부터 사실 물렸던 네. 분들은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만큼까지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는 분이 있을 거고 대부분 분들은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죠. 네, 단가를 네.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도 그러면 어쨌든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면서 일정 부분의 상승을 놓고 트레이딩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지금 로봇 테마군이 붙어버리니까 네. 사실 멀티플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 아까 로봇의 현대차 그룹을 이야기했지만 뭐 현대차야 워낙 절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그 외에 로봇 테마군이 역시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 맞아요. 올랐습니다. 예. 그게 사실 뭐 밸류션이 안 나오잖아요. 그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익 구조를 따져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더 수급적인 요소에 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전고체를 잘하는 쪽 결국은 휴머노이드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전고체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겠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밸류체인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형주 가운데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 그래도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현재 밸류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요소에서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다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5,000포인트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은 달성을 했고 다음 달성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코스닥 3,000포인트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나타나는 어떤 약간의 포모 현상들이 이 금융기관 어떤 기관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쪽을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원 넘게 샀고 오늘도 오전에 기관만 1조 2천억을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지금 수급들이 이제 대거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코스닥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쪽은 제약바이오 쪽이 40%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한 19% 정도가 반도체 소부장, 세 번째가 2차 전지가 한 12에서 13% 정도 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 알테오젠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니까 이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덜 몰릴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역시 시가총액 상위가 에코프로 그룹이죠. 네.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 전지주가 오르긴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한 2, 3%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10% 중반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어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일단 수급이 일단 배분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약간 뭐 밸류 플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위 중심으로 일단은 자본이 배분되고 있는 거죠,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먼저 튀어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공매도나 이런 여러 가지 밀려있던 물건들도 쇼커버가 또 나오면서 상위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적인 이슈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종고체를 잘하는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결국 코스닥 수급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총 상위 중심으로 배분이 되는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절대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LNF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뭐 2차 전지 가운데서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전고체 쪽으로 좀 더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일부 중소형주 가운데 전고체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지금은 수익률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내러티브가 붙었기 때문에 밸류 플레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어차피 로봇은 2, 3년 뒤 그 뒤에 2030년 뒤를 땡겨서 내러티브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가 비싸다 싸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전고체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2차 전지 최근의 경향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쪽으로 일단 좀 관심 갖고 그죠? 그럼 네. 삼성 SDI가 셀은 대표적이고 네, 그다음에 소재 업체 중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상한가에 지금 네 그런 것들입니다. 예. 한농화성, 이수 스페이스 케미칼이나 다 다 강하고. 전고체 다 네, 밸류 네. 체인 중소형주거든요. 근데 전고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과거에 보면 지속적으로 추세를 단기적으로 올려가지 못하고 급등했다가 또 쑥 빠지고 네. 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죠? 뭐 그게 결국은 이제 숫자가 안 받쳐주니까 그런 건데 네. 사실 지금도 보면 1월 지금 이제 거의 하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2월 넘어가게 되면 2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즌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일단 올려놓고 숫자가 확인될 때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이 슬슬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즌이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현재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월요일까지 이제 이틀 정도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제 초기로 들어오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 정도라면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겠다. 어차피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걸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들어온 수급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고 이제 실적 발표 숫자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만약에 그 전에 뭐 좀 테마군들이 올라갔다면 조금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그러나 아마 1분기에 4분기 숫자를 보여주는 1분기 정도가 아무래도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또다시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실적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 감안하셔서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또 2차 전지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 폐지했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게 조금 불법이라고 또 판결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또 완화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 1, 2월 달에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올 때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 앞전의 키워드는 얼마 전에는 이제 ESS하고 NFP가 키워드가 됐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전고체 모멘텀, 전고체 얘기를 하셨고 여타 종목들은 뭐 밸류나 내용을 따질 게 아니라 일단은 기관 수급 때문에 수급으로 시총 상위 종목으로 그럼요. 그죠? 네네. 코스닥에서 네네네.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큰 게 에코프로 BM이고 그죠? 그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고 예. 그죠? 지금- 표스코 퓨처엠이 시총이 에코프로 BM보다 더 많아졌는데 20조인데요. 네,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구간으로서 본다면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가 17%, 에코프로 BM이 14.6% 그죠? 네. 근데 나머지들은 뭐 글쎄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렇죠. LNF 네. 3.3, 포스코 퓨처엠이 네. 5%대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코스닥 수급들이 일단은 그 시총 순서대로 나래비 세워놓고 어떤 그 펀드 그렇죠.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네. 채워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로 뭐 코스닥 쪽을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건 아니지만
기관과 그래도 개인이 더 관심이 많다고 보면 네. 개인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막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 따지고 밸류 따지고 이러는 건데 기관들이 사게 되면 일단 채워는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게 그 코스닥 레버리지 ETF 그 교육 관련된 플랫폼이 마비됐다 그러잖아요. 네. ETF를 사고 싶은데 교육을 받아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 오늘 그게 플랫폼이 먹통이 됐대요. 너무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금융투자원인가 이렇게 교육 교육 인증을 받아놔야 그걸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거래소도 잘 보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방원 갈 때나 반도체 관련주가 갈 때나 그다음에 우리 로봇에서 이제 그 자동차 관련 부품이라는 갈 때도 보면 ETF에 들어가 있는 포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ETF에 돈이 계속 몰리죠. 왜냐하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 방산이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로봇 관련된 ETF가 형성됐을 때 수익이 좋으니까 거기로 또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ETF가 설정됐을 때 포트가 정해질 텐데 그게 똑같이 다음 자금들이 첫 번째 ETF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또 복제해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기관 매니저를 좀 만나보니까 ETF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맞아요. 보니 예. 가는 종목이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나 아주 시가총액이 작거나 그 포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소외되고 맞아요.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권에 있어도 수급이 아예 그냥 뭐 쳐다보지 못하고 결국은 시가총액이 크고 그다음에 포트 비중이 크고 이 ETF 영향 때문에 네. 기존에 ETF 쪽에 많이 중복으로 ETF 쪽에 포트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더 땡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이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종목 플레이도 잘 하시지만 이제 ETF 플레이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ETF 자금이 커지는 것도 일부 뭐 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또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지금 뭐 퇴직금 이런 것들도 다 ETF 관련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또 지금 저희가 개인 고객 예탁금이 거의 이제 95조 원 이상, 맞아요. 100조 원 네.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금들이 결국은 종목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들 그러니까 난 종목이 너무 어려워 그냥 ETF로 갈래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ETF의 포트를 결국은 복제해 가면서 가는 것들이 시총이 크고 대응주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표주들이 결국 더 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네. 싼 중소형주를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ETF를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더 포트를 구축하는 게 지금 수익률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K뷰티도 화장품 업체들도 사실은 꽤 많이 쉬었는데 네, 그죠? 맞습니다. 요즘 좀 움직이대요. 네. 결국 그 화장품 관련된 쪽은 북미 시장의 성장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물론 뭐 유럽 시장도 북미 시장만큼이나 큰 시장인데 북미 시장이 워낙 컸는데 예를 들어 뭐 주도했던 실리콘2가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되다 보니까 피크아웃, 뭐 늘 말하는 피크아웃이 네. 또 이야기된 겁니다. 3분기 시점에서 그 부분이 좀 불거졌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OEM, ODM사 같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3분기에 어닝 쇼크를 냈죠. 아까 말씀하셨던 음원 음반 기획사도 어닝 쇼크가 3분기에 나왔고 네. 4분기도 실제로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뭐 BTS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BTS 활동이 확정이 거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올해는 굉장히 좋아지네. 그 4분기 안 좋은 건 알지만 BTS는 좀 뭐 하이브를 조금 더 비중 확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결국은 4분기 숫자까지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K뷰티 같은 것도 고점 대비 굉장히 이제 저점을 생각하면 최근에 고점 대비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K뷰티 관련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가 뭐 10배 초반 이렇게까지 가는 종목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숫자가 3분기에 좀 주춤했고 OEM, ODM사가 워낙 어닝 쇼크를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논외가 된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 안 들어왔고 더군다나 거래소 중심의 EPS 상향이 워낙 강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체 26년 어닝의 상승 가운데 60% 이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가 다 땡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조방원이 실적이 계속 좋고 그러니까 실적 좋은 섹터가 역시 눈에 들어오다 보니 이 화장품이나 K뷰티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확실히 보이는 섹터 중심으로 플레이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워낙 싸게 거래됐던 현대차 그룹이나 부품이 결국은 로봇과 관련된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게 멀티플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냐. 이 과정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완성차나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순서가 안 온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네.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법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플레이를 이제 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더 오르는 게 뭐냐, 아직도 싼 게 뭐냐 이렇게 시장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가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자,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서서히 하나씩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 실리콘2 관련된 추정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4분기가 뭐 시장 컨센 대비 조금 낮게 나올 거라는 리포트입니다. 근데 리포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삼성증권 리포트를 좀 보면 실리콘2 목표 주가를 64,000원 제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 대비 8% 정도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억대 중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 성과급이 무려 4분기에 133억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컨센 대비 한 8% 정도 조금은 하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성과급이 133억이 안 나간다면 그럼 거의 한 60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시장 컨센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우려했던 포인트가 결국 북미 시장의 성장이 이제 주춤하거나 역성장으로 갈 거냐의 부분인데 이번에 4분기 추정치를 보니까 북미 시장이 성장세로 다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게 형성이 됐고 더군다나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유럽이나 중동 시장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보이다 보니까 북미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중동이 성장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굉장히 성장이 여전히 유효하다. 피크아웃이 아니다. 근데 주가는 10배 초반까지 빠져 있다. 이러니까 뭐 과거처럼 40배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뭐 15배, 20배까지는 가도 되지 않나? 그런 논리가 생기다 보니 실리콘2 64,000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APR도 주춤했지만 최근에 뭐 숫자들이 그렇죠. 네.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APR도 네.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파마 리서치도 70만 원 넘게 갔던 게 뭐 30만 원대 중후반까지 빠졌잖아요.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숫자가 제대로 나올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 문제에서 가격이 싸고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업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갔던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실이 나오면서 더 오르는 섹터 가운데 숫자가 나오는 제대로 된 종목을 좀 찾다 보니 K뷰티는 미용기기 좀 눈에 보이고 휴젤도 올라가고 뭐 그 외 미용기기까지도 지금은 좀 옴기가 수급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도 꽤 많이 쉬었죠, 그죠? 네. 네, 쉬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PR 같은 경우가 다시 치고 나오는 모양새이고요. 네. 실리콘2가 중심이 있군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달바 글로벌 이런 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네, 상황이고 그 의료 기기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APR 같은 경우는 기기에서 화장품을 시작한 거고죠. 네. 네. 로레알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또 기기 쪽 APR은 참 기기에서 화장품 시작한 거고 그렇죠. 로레알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서 또 요즘 기기 쪽 많이 한대요. 네네. 글로벌 추세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뭐 APR 포함해 가지고 이 기기 쪽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그 AP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음. 주가도 최근에 뭐 코스닥 밀릴 때 APR은 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신고가를 또 갔던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 APR이 굉장히 성장성이 좋고 나쁘진 않지만 지금 PER이 28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해외 쪽에 글로벌 지금 아주 리딩을 하고 있는 선도 업체들이 한 30배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APR은 어느 싸진 정도 않다. 조금 이제 목에 차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상향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추가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서 이게 보인다면 멀티플을 좀 더 올려주면서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낫배드이지만 굉장히 좋지만 이제 28배 이상의 밸류는 조금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매력도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겠으나 추가적인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뭐 미용기기 쪽으로 본다면 역시나 뭐 파마 리서치를 좀 봐야 되겠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70만 원 넘어가다가 많이 주가가 좀 빠졌어요. 확 빠지면서 40만 원 밑으로 갔었잖아요. 예, 그죠? 네. 맞습니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됐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ECM 필러 업체들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마 리서치가 구가하고 있던 리쥬란 시장에 ECM 필러 신규 업체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점유율을 좀 뺏기지 않을까.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뺏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약간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이제 그와 관련된 다른 신규 업체들의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파머 리서치는 연간 단위로 지금 리쥬란 시장이 연내 내수 시장이 2천억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고 아주 탄탄한 수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선 어떤 ECM 필러 종목들은 연간 단위 지금 50억도 못 해요. 올해 조금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단위당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유율에 대한 위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긴 해서 약간의 매출이 나오겠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는 그들이 50억, 100억을 한다 하더라도 리쥬란의 아성이 좀 무너지기 힘들다 보고 있고 더군다나 리쥬란이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수 시장이 플랫하게 간다 하더라도 점유율이 지금 해외 시장의 성장 속도가 파머 리서치의 성장 속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더군다나 작년 12월쯤에 영국을 시작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본격화 나가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미술, 미용 관련된 시술을 하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이 1등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일본 분들이 계신데 중국 사람들이 1등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중국 시술을 받는 중국인들이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 이 세 개는 무조건 맞고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것을 받는다는 거고 12월에 또 파머 리서치가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넓어지고 유럽 시장이 본격적으로 12월에 시작되면서 올해 들어온다. 그리고 신규 제품이 또 런칭이 됩니다. 마이크론 니들 관련된 신규 제품이 런칭이 되고 하반기에는 또 파머 리서치 바이오와 관련된 톡신 관련된 캐파가 또 증설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적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에셋증권이나 다울투자증권, 교보증권, 공이 지금 파머 리서치 리포트를 보면 올해 매출액이 7천억대로 추정이 되는데 작년 대비 26% 또다시 성장을 하게 될 거로 보이고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619억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4분기가 공이 몇 개 리포트를 좀 보면 한 640억에서 65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70만 원대에서 40만 원 언더까지 빠진 주가가 말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다울투자증권이나 교보증권이 목표주가 80만 원 제시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게 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좀 빠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온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휴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크레시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크레시스 파머 리서치, 휴젤 등등 APR 이런 것들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숫자가 굉장히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미용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된다. 그리고 순수한 뭐 그냥 화장품으로 봐서는 뭐 실리콘2가 역시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3, 4일 정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로 쉬어갈 수는 있지만 아직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 가운데 그나마 하나가 좀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머 리서치는 사실은 좀 수급의 희생양이었죠. 워낙 네. 그죠.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수급이 가다 보니까 뭐 기관들이 그냥 다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네. 그제 70만 원 떨어질 때는 야 이거 뭐 자고 나면 이렇게 빠질 정도인가 했는데 결국 이제 기업의 밸류를 찾아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K뷰티도 다시 볼 때가 됐다. K뷰티 관련주 투자 전략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